안녕하세요. 주식과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리얼티입니다. 어제 장이 끝났고 이제 오늘 또 장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어제는 주식시장이 1.5% 오른 상태로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아침에 일찍 막 끌어올리더니 하단으로 내려오지 않고 이내 계속해서 하루 종일 거의 유지하는 상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제는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어서 자, 어제 보시면 금융기관계 투자들이 매수세를 이어갔고요. 그리고 외국인들과 개인들은 거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두 파트가 매도를 할 때 그것을 계속해서 물량을 받아주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기관과 금융이 있어서 옵션에서 매도해가지고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안 되는 포지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네가 물량을 받쳐주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 어제 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윗방향 단기적으로, 그리고 개인들도 윗방향 이렇게 섰는데, 기관들은 하고 금융투자들은 반면에 이 선물 포지션을 매도 포지션 밑으로 하단으로 잡았어요. 예, 그런 부분이 되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얘네가 이제 매도, 선물 매도, 이렇게 매수 하면서 단기 숏 포지션에서 상승 방향으로 본다 해서 오늘도 아침에는 결국엔 올라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선물 지수를 외국인들이 매수를 조금 했고요. 개인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단기적으로 윗방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단기적 윗방향 보고 있는데 중장기로는 아랫방향을 본다 해서 매도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라고. 또 왜냐? 이 사람들은 손절이에요. 이게 손절.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중에는 지금 손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손절하고 나면 또 이제 어떻게 해요? 장은 또 반등이 올라와죠. 항상 반대, 항상. 그래서 개인들 현재 매도, 그 다음에 선물은 매수, 오늘도 역시나 하고 있어요. 개인들은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윗방향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외국인들은 달라요. 외국인들은 코스닥은 이제 더 이제 팔아치우고 있고, 반면에 개인들은 오늘 소형주로 매수하고 있죠.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를 그동안 샀는데 삼성전자 매수가 대형주잖아요. 대형주에서 돈을 잃으니까 지금은 대형주 할 때가 아니라 소형주가 갈 때야 이러면서 또 갈아타는 방식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주위에서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장은 어쨌든 간에 반등으로 올라오는 추세고요. 하나, 둘, 갭 두 개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은 반드시 음봉. 그러니까 오늘은 음봉으로 끝나거나 더 무너집니다. 지금 현재 0.5%인데요. 이거보다 더 무너지면서 끝나거나, 만약에 오늘 온다라면 내일은 분명히 갭 메우기 때문에 눌러주는 장세가 펼쳐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고요. 지금 3천선 뭐 일시적으로 회복이 되어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뉴스 기사글에서 코스피 3천 회복, 일단 뭐 회복 과연 여기서 유지가 될까 뭐 이러는데, 여기서 원래 그래요. 찡꽁 빵꽁 해요. 원래 찡꽁 빵꽁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큰 기조대로 움직여지는 거고요. 여기는 당연히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죠. 여기서 무너지더라도 들었다가 이렇게 빠지거나 한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 무너질 수도 있다. 큰 폭락이 오면 이거 계속 무너지거든요. 근데 이게 어차피 들었다 빠지나 그냥 빠지나, 제가 볼 때는 결국엔 뭐 파생상품 하는 분들이야 좀 다를 수 있지만, 언제까지 도달 이게 돼야 되지만 결국엔 주식하는 분들은 똑같습니다. 올라갔다가 빠지던 그냥 빠지던 똑같은데요. 다만 올라갔을 때 물량을 조금 더 최소화식으로 정리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다라는 것이죠. 골든크로스가 20과 60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한번 줘야 되기 때문에 5일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가더라도 다시 이내 빠지면서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무너진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게 3100선까지는 3100 초반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안전할 수가 없다. 위에 매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 케이스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올라가게 되면은요, 79,000원, 82,000원, 여기에 개인분들 많이 물리셨죠? 예, 지금 여러분들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여기서 많이 물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물타기를 좀 하셨겠지.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 얼마냐면 76,000원 라인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쪽집게죠. 여러분들이 이거에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는 개인 투자자라는 얘기예요. 돈 잃기가 쉽다. 돈 벌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싶어요. 자,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저기 막 운동권 출신이거나 막 이러지 않아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뭐 그리고 여러분 돈 잃다 해가지고 돈 잃었지 뭐 이런 사람도 아니고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심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참고하셔서 리스크 관리 계속해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과 현재의 주식시장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지금 아침에 좀 핫한 뉴스가 떴어요. 아침에 핫한 뉴스가 떴는데 정치 부분에서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치 부분에서 좀 얘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뉴스 속보가 뭐냐면 검찰들이 대장동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이라고 해가지고 떴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떴어요. 옆에 있네. 지금 속보가 이렇게 떴었어요. 이게 소식도 없을 정도로. 파이낸셜 뉴스 해가지고 검찰 대장동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좀 대선이 지금 그 지지율 상태나 이런 거가 좀 많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랑 윤석열 그 저기 후보랑 이렇게 해가지고 붙었었죠. 윤석열 씨랑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누구라면 그러니까 저기 이재명하고 이제 이재명 도지사하고 홍준표 후보하고 이렇게 또 붙죠. 그쵸?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퍼센트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틀 동안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 결국엔 누가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고 1위로 올라섰냐면 1위로 올라섰어요. 홍준표 후보가 결국엔 지금 1위로 올라섰죠. 이게 왜 제가 지금 경제 이야기하고 부동산 이야기하는 사람이 왜 갑자기 정치 이야기를 하고 이러느냐? 아, 이건 죄송한데 몰라서 그래요. 지금 이 정치에 대한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빼놓고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재명 그 도지사가 만약에 대선에서 된다 하면 대선에서 당선이 된다 하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사유화, 국사유화 되면서 국사유화 된다 해서 뭐 진짜 그야말로 뭐 다 뺏어버리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진 못하는데 그만큼 압박이 엄청 심할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계속해서 침체 구간에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거나 뭐 그렇게 될 거예요. 아니면 뭐 뒷돈 요구 가는 뭐 정말 세금을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뭐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겠죠. 근데 반면 이제 홍준표가 되게 되면은 홍준표라는 분이 그 국회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그 부동산에 대한 학위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대단하더라고요. 역시나. 그래서 학위를 갖고 있는데 이분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양도세를 없애버리겠다. 양도세래. 죄송합니다. 종부세를 없애버리겠다. 종합부동산 세금을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강북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엎어버려가지고 초고층으로 다 그 아파트를 만들고 4분의 1 쿼터 아파트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공약이. 이재명 그 도지사님은 공약이 뭐 이제 사유화해가지고 투기 잡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홍준표 저기 의원은 국회의원은 저기 결국엔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다시 돌아가겠다. 자유시장 체제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박빙이죠. 아주 뭐. 그죠? 근데 투기를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분은 뭐 투기 하게끔 두겠다 뭐 이건가? 그게 아니라 투기를 하는 걸 잡는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이재명 도지사께서 하시는 부분이 뭐가 되면 국사유화 자꾸만 말씀드리는데 공부를 좀 하신 분들 선에서 저한테 반감을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최소한 펀드 매니저 자격증 공부 좀 하시던가 이런 것 좀 공부하신 분들이 같이 좀 얘기 나누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결국엔 세수가 늘면 늘수록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조절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뭐가 있냐면 세금입니다.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금리 요인이에요. 근데 이 세금과 금리가 있는데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외적 요인이라는 건 뭐냐면 외적, 밖에서 외적 요인. 이거 메모장을 켜놓고 했어야 되는데 이거 잠깐. 금리와 그리고 세수 이렇게 됐죠. 예. 소중한 시간 한 번 더 얘기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외적 요인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 금리라는 거는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는 코스픽 금리로 해가지고 조절을 하고 있죠.
근데 이 한국은행에서 이 금리를 조절할 때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이게 아니라 시장성 조사인데, 이 시장성 조사라는 건 뭐냐면 글로벌화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 금리에 따라서 우리가 또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유럽 시장을 또 관찰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일본의 시장도 우리가 또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함께 이 거대한 나라들이 그 움직여짐에 따라서 올리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맞춰 나가지 않으면 어떤 꼴이 발생하냐면 외국 자본들이 그냥 다 빠져나갑니다. 한 번에. 외국 자본들이 한 번에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 완전 흔들리는 거죠. 뭐 완전 다 다운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미국 국채나 유럽이나 일본의 시장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보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외적 요인입니다. 다음 세수가 있는 세금 걷는 거죠. 이건 내적 요인입니다.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안에서. 그러니까 세수가 쓰이는 곳이 어디냐면은 주로 복지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세금이 쓰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여기에서 뭐 국회의원들이 해먹잖아 뭐 이런 얘기 하지 좀 마세요 제발. 뭐 국회의원들이 해먹잖아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고요. 복지적인 부분들이 이제 관여가 되는데, 이 복지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고령화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또 저출산 문제나 저출산율, 그죠? 저출산율이라 했어요, 저는. 저출산율이라 했지, 뭐, 이렇게 출산 명수가 적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나눔 강의 할 때도 했던 부분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른 관목과 좋은 안목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요. 고령화와 저출산율이 되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실버 산업,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관광받고 있죠. 예, 그런 것들이 나라에서 계속해서 세금으로 해서 계속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뭐 요양사들이 집에 온다던가, 요양사들이 와가지고 하면은 나라에서 돈을 주고, 그리고 나이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이제 주민 그 동네에 계신 분들이 나가가지고 담배꽁초 이렇게 줍고 그러면 돈 이렇게 드립니다. 그냥 드리긴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별일 다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세수와 금리, 이것이 이제 되게 관건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다 수 있는데, 이게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시장에. 그래서 이 세수는 뭘로 걷어내느냐? 우리나라의 80%의 자산 비율이 80%가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만 건드려 버리면 그냥 한 번에 세수가 딱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걸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건드렸냐면, 민주당에서 물론 역사적으로 저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공부를 좀 했습니다. 민주당 때가 특히나 이제 이 세수를 많이 거두려고 목적을 다루는데,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라고 그러죠. 이때부터 이 세수를 본격적으로 걷기 위해서 종합부동산 세금이라서 종부세를 먹여버립니다. 근데 이 종부세를 먹여버렸는데, 이 종부세라는 거가 종합부동산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 세금인데, 이 종부세라는 거가 원래는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에게 종합적으로 먹여지는 세금이었는데, 이것을 문재인 정부에 와가지고 이제 어디다가 먹여버렸냐면 아파트에다가도 먹여버렸는데, 이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이거나 또는 다주택자들에게도 이걸 먹여버린 겁니다. 이게 완전. 그러니까 이 현 정부를 제가 좀 비판을 좀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들 가만히 있었거든요. 누가 집값 올려달라 해서 강남 갔는데 이 강남의 집값이 막 올라간 거야. 이 강남 살고 있는데 옛날부터 한 35년 전부터 분양받아가 살고 있는데, 이분들 청춘 때부터 살던 분이고 지금 노인이 되셔가지고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얼마나 황당했어. 뭐 집값 올려달라 했어? 실거주인데? 너무 황당하죠. 그죠? 그냥 이 사람들한테 갑자기 돈 내라는 거야. 얼마를 내래? 1년에 막 3천만 원씩 내래. 아니 지금 은퇴하고 돈이 없는데 무슨 3천만 원 어디 있어? 뭐 강남이라 다 부자야? 그럼 이거면 담보대출 꺼내야죠. 그죠? 문제는 담보대출 꺼내면 원금은 누가 갚어? 이분들이 갚아야 돼요. 또 이자는 누가 낼 거야? 이거 집 뺏기라는 얘기밖에 더 되게.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걸 많이 거두면, 조선시대 때도 그랬어요. 조선시대 때도 세금이라는 걸 무리하게 먹이잖아요. 이 조세의 전가는 반드시 밑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밑에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분들은 이 강남을 결국에는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고 어디로 가냐면 경기도로 가야 돼요. 경기도로 가요. 그러니까 이분들 한두 분이 아니죠. 많이 몰리다 보니까 경기도의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서울 살고 싶은데 돈이 좀 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집을 안 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세입자로 들어가요. 세입자로. 그 전세 세입자가 많이 늘어나죠. 당연히. 전세 세입자가 당연히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전세가 없어. 그래 전세 가격은 폭등을 해. 전세 가격이 폭등하니까 아파트 가격은 당연히 폭등해버리죠. 그런데 계속해서 세수로 걷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들도 힘든 거고 세입자들한테 가지고 나 지금 세금 내니까 돈 더 줘. 아, 나 못하겠다 그러면 나가. 그러니까 월세 세입자를 막 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월세 가격도 이제 폭등하고 이렇게 되는 게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세수는 반드시 밑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고 세금이라는 걸 막 갖다가 때려버리면 어떻게 된다? 서민들 죽어나는 겁니다. 있는 사람들도 고통스럽지만 결국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면서 밑으로 쳐다보게 되는데 없는 서민들은 죽어나는 게 바로 이 조세의 전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조선시대 때도 그랬어요. 공물 바쳐야 되잖아요. 그죠? 공물 바쳐야 되는데 바다에 사는 사람한테 갑자기 꽃감 갖고 오라 그러고 그죠? 곶감 갖고 오라 그러고 그리고 저기 뭐야 산에 사는 사람한테 저기 전복을 바치라 그래. 이게 평생 전복이라는 걸 구경도 못 해본 사람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저기 상인들 중에 악덕 상인들이죠. 이 뭐라 그러더라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서로 물물 교환하는 거에서 이제 남겨 먹는데 이 어마어마하게 남겨 먹습니다. 휘청할 정도로. 예, 가세가 기울 정도로 세금을 걷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산에 사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나무를 뜯는데 이 나무를 가지고 그 전복이랑 바꿔가지고 내야 돼 세금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윗사람하고 이제 정치인하고 공탁하는 거지. 그래서 정치인들이 뒷돈을 주는 거지. 뒷돈 주고 정치인들은 얘네한테 여기네 거 얘네가 다루는 것만 가져와. 그것만 받겠다. 그러면 얘네는 이거를 팔아가지고 돈을 거금을 가지고 내야 이게 상인한테 사와서 상인이 이게 정치 이렇게 내야 되는 거야. 이 나라에다가. 이 사람들 죽어나는 거예요 이거.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조선의 기본이에요. 근데 조선으로 돌아가자고 옛 선조들의 뭐 지혜를 배우자고 선조님들의 뭐 한복 입은 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름답다고 진짜 여러분 상위 2%만 한복 입고 다녔어요. 나머지 나 누리끼리 하얀 거 걸치고 다녔어. 백이민족이란 게 괜히 나온 게 아니야. 그리고 백의 민족도 그래. 실제로 여러분들 옛날 사진 같은 거 보잖아요. 하얗지도 않아. 옷 빨아입지도 못했어요. 선교사님들 저기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일기 쓴 거 같은 거 보실래요? 들어서 도무지 가참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거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길바닥에서 똥 쌌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길바닥 가면 진짜 홍수가 나면 똥이 둥둥 떠다녔다라는 게 그 선교사님들이 이게 오줌 똥을 아무 데서나 막 싸는 집들이에요. 이게 조선이란 민족이 그렇게 좋은 민족이 아니었어.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무슨 선조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 지금 여행 가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여름에 여행 가죠? 요즘에 이제 외국 여행 못 갔죠. 코로나라 가지고. 여행 가면 어디로 가요? 이게 뭐 계곡 같은 데 가고 피서 이런 데 가죠. 제일 예민한 게 뭐예요? 여성분들 특히나. 푸세식 화장실 못 쓴다면서요. 그죠? 푸세식 화장실 못 쓰잖아. 요즘 누가 푸세식을 써? 밑에 다 보이게 지저분한데 이거 못 쓰는 건 알아? 이거 못 쓰겠어?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조선으로 돌아가지. 조선의 마인드 자체가 다 그랬어요. 예? 이들은 머리도 안 깎았잖아. 부모님이 주신 거라고 계속 위를 바라보겠다고. 6.25 사상 정치에 있어서 왜 자꾸 위를 보라면 위에는 누가 있어? 왕이 있고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거야. 즉 이 한 사람 두 사람 이 가정들 이 20명 30명 이 왕족을 위해서 수천만 명이 한 1,000만 명 되는 조선의 인구가 다 고생한 거라고요. 근데 왕은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가르치면 안 돼요. 왜? 얘네가 기어오르니까. 그러니까 4대부 외에는 시험도 못 보게 했죠. 그래놓고 말은 뭐라 그래? 내 백성이요? 진짜 지 자식한테 그렇게 할 수 있나? 진짜 지 자식한테? 흉년이 들어도 왕의 식탁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얘네는 뿌리를 캐먹어도 골아 죽었단 말이야. 이게 어디로 그대로 생겨났냐면 미안한 얘기인데 좌파 민주당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정치 얘기 웬만하면 안 하려는데 우파로 갈 수 없다. 왜냐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우파는 진짜 대놓고 해먹으니까 차라리 낫다니까. 근데 좌파는 안 그런 척하고 젊은 애들 선동해서 먹보는 애들 마음 아프지 호호호 톡톡톡 이러잖아. 이러고 뒤에서 얼마나 해먹는지 몰라요. 난 이게 싫은 거야. 잘 대놓고 해먹어. 내 성격이 그래.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정치하는 사람 똑같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좀 제발. 그것도 사상 이념이 없어서 그런 거야. 뭘 똑같아. 똑같으면 대선 왜? 그냥 계속 한 사람이 하지. 그거 안 맞잖아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예.
어쨌든 뭐 정체기까지 오게 돼서 정말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안양 좀 이제 풀어볼게요. 뭐 댓글에 안양을 좀 풀어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글이 있었어요. 안양, 좋지요. 안양. 저도 안양에서 잠시 잠깐 살았답니다. 안양에서 살 때 참 뭐 아픈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안양에서 월세살이 옛날에 했는데 서울에서 집값이 올라가지고 처음에 와이프 만나서 안양에서 살면서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그때 돈 좀 벌었죠. 그때 막 일어났어요. 안양에서 100원 아파트 월세 살 때인데 이렇게 범계역. 지금 요거 이제 저 스티커 붙였어요. 제재 스티커 붙였죠. 근데 이게 돈이 있어가지고 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재를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 월세로 간 거야. 이 낡은 아파트를 그 돈이 없어서. 근데 여기서 좀 아픈 것들이 많아요. 뭐 베란다 물 새가지고 사진도 막 갖다 버리고 뭐 진짜 막 그랬죠. 낡은 아파트.